오래된 동네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익숙한 활기로 가득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에서는 구수한 빵 냄새와 쌉쌀한 약재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고,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연 과일 가게 앞에는 싱싱한 제철 과일들이 탐스럽게 쌓여 있었다. 이서연은 어린 딸 민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가장 안쪽에 위치한,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채소를 저렴하게 파는 할머니의 좌판을 향하고 있었다. 민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시장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 펄떡이는 생선을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알록달록한 떡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민지와 함께하는 이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7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화려봤지만 영혼을 갉아먹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딸 아이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이미 희미해졌을 터였다. 아니, 애초에 그녀의 이름은 그 남자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제대로 빛을 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아니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좌판에 도착한 서연은 익숙하게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꼼꼼하게 시금치 한 단을 살피고 흠집이 조금 있지만 신선해 보이는 감자 몇 알을 골라 바구니에 담았다. 주인 할머니는 그녀와 민지를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덤으로 파 한 뿌리를 더 얹어주는 따뜻함 속에서 서연은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시장 중앙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5구의 전광판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원래는 시정 홍보 영상이나 공익 광고가 나오던 전광판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채널의 정규 방송을 중단시키는 긴급 속보 화면으로 바뀌어 있었다. 웅성거리던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서연 역시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한 남자의 얼굴.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낯선, 지난 7년간 단 한순간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이었다. 강지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넥서스 그룹의 회장이자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단에 서 있었다. 예전보다 더욱 깊어진 눈매와 단단해진 턱선에서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강력해진 야망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의 뒤로는 넥서스 그룹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발표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선명하게 보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그의 중저음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아이에게만은 저 남자의 존재를, 그리고 그가 내뿜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강지훈은 유창한 언변으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낙후된 도심 지역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달콤한 말로 프로젝트를 포장했다. 그의 연설에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의 모든 말이 위선으로 가득 찬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가 언급한 낙후된 도심 지역이 바로 지금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서연과 민지가 유일한 안식처로 삼고 있는 이 동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면에는 이 지역의 지도가 나타났고 넥서스 그룹의 로고가 찍힌 붉은색 경계선이 그녀의 집과 민지의 어린이집, 그리고 이 시장을 무자비하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 및 직업 교육 시설 연계,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서연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상생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들이었다. 그녀가 순수한 열정으로 구상했던, 사람을 중심에 두었던 따뜻한 계획안이었다. 그러나 지금 강지훈의 입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은 그 알맹이만 교묘하게 취하고 본질은 철저히 왜곡시킨 차가운 괴물에 불과했다. 그녀의 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원주민 재정착 및 보상 현실화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시설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계획이 들어차 있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부자들의 배를 불리려는 탐욕스러운 계획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훔쳐서 그것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오염시킨 것이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의 피를 역류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7년 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녀는 그를 떠났다. 그의 끝없는 탐욕과 비정한 사업 방식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에서조차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교활하고 대담해졌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텔레비전에 나오네. 민지가 서연의 품에 안겨 고개를 들고 물었다.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가 화면 속 강지훈의 얼굴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연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아빠란다 라고 말할 수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전광판 속 강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그는 여유롭게 몇몇을 지목했고 막힘없이 질문에 대답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작은 스타트업 사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채소 바구니를 챙겨 들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감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다시 잡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강지훈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평화롭던 그녀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7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이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그녀의 현재를 집어삼키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곳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도피처가 아니었다. 민지가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매일 아침 웃으며 달려가는 어린이집이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자신의 행복은 포기할 수 있어도
딸의 작은 행복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민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과거에는 그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딸, 민지였다. 그리고 민지의 행복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작은 동네와 선량한 이웃들이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떠올렸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한때는 업계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던 천재적인 전략 분석가 이서연의 모습을 그녀는 녹슨 무기를 다시 꺼내 먼지를 털어내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고 있다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될 것이다. 그의 화려한 성에 감춰진 균열을 찾아내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하나씩 끊어낼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과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넥서스 그룹의 발표는 하룻밤 사이에 동네 전체를 불안의 그림자로 뒤덮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 주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골목길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제잘거림마저 눈에 띄게 줄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었지만 희망적인 대화 대신 한숨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만이 오고 갔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거대한 기업의 계획안 속지도 위 붉은 선 하나로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에는 낯선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인상의 남자들이었다. 자신들을 넥서스 그룹의 자회사인 미래 컨설팅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한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재개발 동의서를 내밀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이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흘러나왔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들이 시장 채소 좌판 할머니의 작은 가게를 찾아간 것을 보았다. 남자들은 미소를 띤 얼굴로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설득을 시작했다. 어르신, 이 돈이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괜히 버티다가 나중에 소송이라도 걸리면 골치 아파져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수심을 보며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광경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을 서연의 뇌리에 되살렸다. 8년 전 강지훈의 회사가 아직 작은 벤처기업이었을 때였다. 그는 한 유망한 기술을 가진 작은 공장을 인수하려 했다. 서연은 기술력과 직원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상생 인수합병안을 밤새워 작성했다. 그녀는 이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계획안을 보자마자 차갑게 비웃었다. 서연아, 비즈니스는 자선 사업이 아니야. 왜 우리가 그 늙은 기술자들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하지? 그는 대신 공장의 재정난을 이용해 헐값에 인수하고 핵심 기술만 빼낸 뒤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것을 효율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불렀다. 이건 약탈이에요, 지훈 씨. 우리의 시작이 이래서는 안 돼요. 그녀는 그의 서재에서 간절하게 호소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야망으로 얼어붙은 낯선 남자의 눈빛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은 원래 약육강식이야. 강한 자가 모든 걸 갖는 거지. 당신의 그 순진한 이상주의는 버리는 게 좋아.
성공하고 싶다면 말이야.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서 깊은 환멸을 느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자리에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정한 수단도 정당화하는 괴물만이 남아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공장을 집어삼켰고 그 일로 회사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난 수십 명의 눈물이 있었다. 그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서연은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다. 강지훈은 그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대상이 작은 공장에서 이제는 하나의 동네로 바뀌었을 뿐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여기는 방식은 그대로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교묘한 분열과 갈등 조장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떤 집은 헐값이라도 받고 떠나겠다며 먼저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들은 남아서 싸우려는 이웃들을 어리석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동네 게시판에는 재개발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동네 자치위원장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이었지만 그가 최근 넥서스 측 사람들과 여러 번 만나는 것을 본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예전부터 항상 이런 식이었다. 목표를 정하면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공략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 불안감은 서연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또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일까? 민지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민지가 그린 그림 속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동네 친구들, 그리고 시장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아이의 작은 세상을 지켜주고 싶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그녀와 민지는 평생을 유령처럼 쫓기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서연은 민지를 재우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창고로 향했다. 상자 더미 속에서 그녀는 낡은 노트북 컴퓨터를 꺼냈다. 한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물건이었다. 전원을 연결하자 몇 번의 기침 같은 소리를 낸 끝에 익숙한 바탕화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능숙하게 여러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자신의 IP 주소를 가상 네트워크 뒤로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넥서스 그룹이 발표한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공식 보고서를 다운로드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숫자와 데이터의 나열 속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거짓과 모순을 날카롭게 발견해냈다. 재무제표에 부풀려진 예상 수익률, 비현실적인 공사기간, 의도적으로 누락된 환경 영향 평가 데이터, 그녀가 과거에 작성했던 원본 계획안과 비교하자 강지훈이 얼마나 철저하게 공익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상업적인 이익만을 극대화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는 심지어 서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법적 최소한도보다도 낮게 책정해 놓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닌 논리와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분석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다. 제목은 넥서스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5가지 치명적 허점. 그녀는 이 글을 익명의 블로그에 올릴 생각이었다.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견고한 댐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다. 서연은 그 첫 번째 균열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7년 만에 다시 과거의 날카로운 분석가 이서연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게시하기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녀는 감히 예측할 수 없었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지난 7년간 숨죽여 살아온 유령 같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자신의 의지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그녀는 블로그의 이름을 베리타스 메리타스라고 지었다. 진실, 오직 그것만이 그녀가 이 싸움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베리타스의 첫 번째 게시물은 군더더기 없이 사실과 논리만으로 구성되었다. 그녀는 넥서스 그룹의 공식 보고서에서 발췌한 표와 그래프를 그대로 인용하며 그들이 제시한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허황된 가정 위에 세워졌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는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용어 대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숫자 뒤에 숨겨진 탐욕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완벽한 데이터에 근거한 치밀한 해부였다. 첫날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방문자 수는 한자리에 머물렀고 댓글창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초조하게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거대한 인터넷에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는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듯했다.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을까? 거대 제국을 상대로 한 익명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의심과 회의감이 그녀의 결심을 흔들기 시작했다. 변화는 이틀째 되는 날 새벽, 한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다. 도시계획과 건축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었다. 누군가 주목할 만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베리타스 블로그의 링크를 공유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전문가들은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다. 일반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방대한 데이터 분석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이건 진짜 전문가의 글이다. 넥서스가 감추고 싶어 했던 핵심을 정확히 찔렀군. 칭찬과 지지의 댓글이 연이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토론은 곧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영향력 있는 경제평론가 한 명이 자신의 트위터에 베리타스라는 농액의 등장을 주목하라는 짧은 글을 남기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방문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고 블로그는 순식간에 인터넷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연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에 닿기 시작한 것이다. 용기를 얻은 그녀는 곧바로 두 번째 분석글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차가운 숫자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물론 그들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두 번째 글의 제목은 지워지는 삶의 터전, 그들의 목소리였다. 글에는 수십 년간 운영해온 세탁소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부부의 이야기, 아이의 학교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젊은 부부의 한숨, 헐값의 보상금으로는 근처에 전세방 하나 구할 수 없는 독거노인의 절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담담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문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재개발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현실을 고발했다. 이 글은 첫 번째 글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넥서스 그룹의 비인간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넥서스가 프로젝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 정황들과 행정 절차상의 허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사건을 파헤쳐온 변호사처럼 그녀의 분석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제 베리타스는 단순한 익명의 농액을 넘어 거대 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시민 영궁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완벽한 보안 시스템 뒤에 숨은 그녀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서연은 낮에는 평범한 엄마로 민지의 손을 잡고 장을 보고 밤에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넥서스 그룹의 심장을 겨누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때로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까 두려웠지만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한편 한 작은 인터넷 언론사 사무실에서 젊은 기자 김민주는 베리타스 관련 기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익명의 농액에게 강한 흥미를 느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닌 철저한 팩트와 논리에 기반한 그의 분석은 김민준의 기자로서의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이 사건 이면에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누가, 왜 이런 위험한 싸움을 시작한 것일까? 김민준은 베리타스의 모든 글을 출력해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또 읽었다. 글의 스타일, 사용된 데이터의 종류,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까지. 그는 글쓴이가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재무 법률, 도시 계획을 모두 아우르는 엄청난 지식과 분석력을 가진 누군가의 작품이었다. 그는 상세게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해보겠다고 자청했다. 비록 지금은 작은 파문일 뿐이지만 곧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블로그에 달린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올라온 작은 온라인 뉴스에 링크를 발견했다. 익명의 농액 베리타스, 넥서스 그룹 재개발 프로젝트에 아킬레스건 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그녀의 작은 돌멩이가 마침내 언론이라는 확성기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다음 라운드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갈고 닦는 중이었다. 강지훈이 이 모든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넥서스 그룹 타워 최상층. 회장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 자신처럼 차가운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거대한 장기판 같았다. 집무실의 실내 장식은 최소한의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 책상 위에 놓인 펜 하나까지도 수억 대를 호가하는 명품들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성공과 지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회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충실한 오른팔인 최 이사가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섰다. 강지훈은 도시를 내려다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는 듯한 여유와 오만함이 묻어났다. 초의 이사는 익숙하게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띄우며 보고를 시작했다. 최근 베리타스라는 익명의 블로그가 저희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이사가 보여준 화면에는 베리타스의 블로그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화면을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성공에는 언제나 시기 질투하는 파리떼가 꼬이는 법이지. 세상에는
스스로 이룰 능력은 없으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의 눈에 베리타스는 그저 익명의 그늘에 숨어 열등감을 표출하는 수많은 패배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초의 이사에게 간단하게 지시했다. 돈을 쓰든 언론을 이용하든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이런 사소한 소음 때문에 프로젝트의 위대한 비전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지. 최 이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신문과 방송 뉴스에는 넥서스 그룹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찬양하는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실렸다. 기사에는 저명한 대학 교수와 건축 평론가들이 등장하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극찬하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근거 없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들은 결코 베리타스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들은 근거 없는 비방,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베리타스의 주장을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급진 세력의 선동으로 몰아갔다. 동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온라인 홍보팀은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콘텐츠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초에 이사의 일 처리에 만족했다.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서 익명의 벌레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베리타스의 방역은 더욱 날카롭고 정교했다. 베리타스는 넥서스가 내세운 전문가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새로운 분석글을 게시했다. 심지어 그 전문가 중 한 명이 과거 넥서스로부터 거액의 연구 용역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베리타스의 논리적인 반박과 폭로는 대중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었고 넥서스의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양새가 되었다. 결정적으로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베리타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넥서스 프로젝트의 잠재적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파장은 주식시장에까지 미쳤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주식 시세표를 보고 있었다. 프로젝트 발표 이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던 넥서스 그룹의 주가가 소폭이지만 분명하게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 증권사의 투자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베리타스 리포트가 제기한 재무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넥서스 그룹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사소한 소음이 아니었다. 익명의 누군가가 그의 제국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그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이사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 이사,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다시 호출된 최 이사는 집무실의 싸늘한 공기에 저절로 몸을 움츠렸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증권사 보고서를 던졌다. 이게 자네가 말한 조용한 처리의 결과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파리인 줄 알았더니 독사였군. 감히 내 금고에 손을 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의 뒷모습에서 살기마저 느껴졌다. 대여 이상 언론 플레이 같은 싱거운 장난은 집어치워. 강지훈은 마침내 몸을 돌려 초의 이사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합법, 불법 가릴 것 없어. 해커를 쓰든 흥신소를 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베리타스라는 놈의 정체를 알아내. 이름, 얼굴, 주소, 가족 관계까지 전부 다. 그는 초에 이색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찾아내면 그놈이 다시는 키보드 앞에 앉을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내가 누구인지, 내 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자의 뼛속 깊이 새겨주란 말이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라는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초의 이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집무실을 나온 그는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났다. 서연을 향한 어둡고 위험한 추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민준 기자는 지난 며칠간 잠을 잊은 채 베리타스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나 사설탐정처럼 첨단 해킹 기술을 쓸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기자로서 단련된 날카로운 감과 집요함이 있었다. 그는 베리타스가 쓴 모든 문장을 단어 하나까지 해부하듯 분석했다. 글의 논리 전개 방식,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 곳곳에 배어있는 미묘한 감성의 결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분석은 한 가지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다. 베리타스는 단순한 외부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글에는 데이터 너머의 통찰, 즉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녹아 있었다. 특히 두 번째 글에서 익명으로 인용된 주민들의 사례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마치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졌다. 김민주는 가설을 세웠다. 베리타스는 바로 그 재개발 예정지 안에 있다. 그는 무작정 문제의 동네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골목길, 분주한 시장,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는 이 동네 어딘가에 거대 기업 넥서스를 뒤흔들고 있는 비범한 두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그는 믿기지 않았다. 그는 며칠간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탐문 취재에 기본부터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결정적인 실마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찾아왔다. 그는 넥서스의 강압적인 토지 매입 방식에 대해 취재하던 중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한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때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한 여자가 지나갔다. 할머니는 그 여자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서연 씨, 오늘도 우리 민지는 인형처럼 예쁘네. 여자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할머니가 김민준을 향해 하소연하듯 말했다. 기자 양반, 저기 저 서연 씨도 참 딱하게 됐어. 혼자 어린 것 키우면서 알뜰살뜰하게 사는데 집 뺏기게 생겼으니. 김민준은 의례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며 무심코 서연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서연이 할머니에게 나지막이 던진 한마디가 그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할머니, 동의서에 섣불리 도장 찍지 마세요.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역이용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독소 조항. 그것은 법률 전문가나 기업 계약 담당자가 아니면 쉽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다. 김민준의 기자로서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평범한 동네 주부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서둘러 마친 뒤 조심스럽게 서연의 뒤를 쫓았다.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확인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설마 저 여자가 베리타스일까?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에 그의 확신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는 직접 부딪혀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저녁 무렵 서연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시간,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초조하게 서성였다. 마침내 민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서연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김민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실례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메리타스님, 그의 마지막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계심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그를 노려보았다.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겁에 질린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회의감에 빠졌다.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짚은 건가? 김민주는 자신의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편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글을 처음부터 전부 읽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때 김민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당신이 세 번째 글에서 지적했던 넥서스의 법인세 탈루 의혹, 제가 그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경로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나 악의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아이가 놀라니까요. 그녀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김민준을 낡은 식탁 앞에 앉혔다. 서연은 말없이 낡은 노트북을 켜고 김민준이 언급했던 법인세 관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는 그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자 복잡한 숫자와 암호 같던 데이터들이 순식간에 보기 쉬운 표와 그래프로 변환되었다. 그녀는 넥서스가 어떻게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렸는지 그 자금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김민준의 입이 벌어졌다. 이것은 천재의 영역이었다. 의심은 경탄으로, 경탄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그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넥서스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혔다. 그녀는 두뇌를, 김민주는 발과 언론이라는 창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공동 목표를 정했다. 서연은 넥서스가 제출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에 조작된 데이터가 있음을 발견했다. 특정 지역의 토양 오염 수치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고 그곳은 과거 넥서스의 화학 계열사 공장이 있던 부지였다. 김민준 기자님, 당신이 이 부지의 과거 토양 샘플 분석 자료를 찾아내 주십시오. 아마 시청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 보고서 전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제 방역은 온라인을 넘어 현실 세계의 부패한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서연이 제시한 방향은 명확했지만
진실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김민준 기자는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청기록 보관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10년도 더 된 토양 분석 자료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비협조적이었고 서류들은 체계 없이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넥서스 그룹의 이름만 나와도 다들 손사래를 치며 그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한편 최 이사는 강지훈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 손을 뻗었다. 그는 업계에서 실력은 최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악명 높은 사이버 보안팀을 고용했다. 케르베로스라고 불리는 이 팀은 기업의 더러운 뒤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해결사들이었다. 초에 이사는 그들에게 베리타스의 IP 주소를 추적하고 그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며 최종적으로는 그의 신원을 밝혀내라는 임무를 내렸다. 최 이사는 케르베로스 팀에게 말했다. 금액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겠다. 단 한 가지, 이 베리타스라는 쥐새끼를 반드시 내 눈앞에 끌고 와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지훈의 그것과 똑같은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케르베로스의 리더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저희에게 걸리면 인터넷에 남긴 발자국 하나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리죠. 김민준이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을 무렵 서연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퇴직을 앞둔 늙은 공무원을 찾아보세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조언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김민준은 다시 한번 기록보관소 직원 명단을 샅샅이 뒤졌고 정년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둔 박 계장이라는 인물을 찾아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퇴근하는 박 계장을 포장마차로 데려갔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고 있던 박 계장은 쓰디 쓴 소주가 몇 잔 들어가자 오랜 공무원 생활의 회한과 함께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12년 전 넥서스 화학공장 부지에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의문의 압력으로 인해 그 보고서가 상부에서 폐기되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때 그걸 덮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떨렸다. 박 계장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는지 김민준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주었다. 공식적으로 폐기된 서류들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지하비밀 석에 보관된다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김민준은 박 계장의 도움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석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먼지 쌓인 필름 보관함 속에서 넥서스 화학부지 토양 정밀 분석 보고서 원본을 찾아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며칠째 동네 입구에 똑같은 검은색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집 전화에는 아무 말 없이 끊어지는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번은 배달원 복장을 한 낯선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그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다. 그녀는 이것이 넥서스 측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포위망이 점차 좁혀오고 있었다. 김민준이 찾아낸 보고서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서연은 이 땅의 오염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오염된 부지 근처에서 작은 주물 공장을 운영하다가 원인 모를 병으로 아내를 잃고 결국 공장까지 헐값에 넘겨야 했던 한 남자를 찾아가 보라고 말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강지훈의 비정함이 만들어낸 첫 번째 희생자였다. 김민준은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그 남자를 찾을 수 있었다. 남자는 처음에는
넥서스라는 이름만 듣고도 경기를 일으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하지만 김민준이 토양 오염 보고서를 보여주며 그의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설득하자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10수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넥서스가 어떻게 그를 협박하고 헐값에 공장을 빼앗았는지 그 모든 과정이 그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증언되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김민준은 흥분된 마음으로 서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자료들을 기사화해서 터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서연 역시 그의 성공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적들이 너무 조용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자료 공개를 잠시만 보류해달라고 부탁한 뒤 자신의 보안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섬광처럼 번쩍이더니 수십 개의 경고창이 동시에 떠올랐다. 경고, 외부 침입 감지. 방화벽이 해제되었습니다. 케르베로스 팀의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서연이 가장 방심한 틈을 타 그녀의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커서가 저절로 움직이며 그녀의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고 웹캠에 작은 불빛이 섬뜩하게 켜졌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지만 서연은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랜선을 뽑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비상복구 시스템으로 부칭했다. 이것은 그녀가 과거에 직접 설계한 외부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고 역으로 침입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그녀만의 성벽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그녀와 최정예 해커들 사이에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다. 시간은 흐르고 식은땀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치열한 사이버 공방전은 서연의 신승으로 끝났다. 그녀는 케르베로스 팀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긴 희미한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하여 공격의 배후에 넥서스 그룹의 최이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 곧이어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적들은 이제 그녀의 집 안방까지 엿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익명이라는 가장 큰 방패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 기자는 토양 오염 보고서와 피해자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탐사보도 기사를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기사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편집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편집국장실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편집국장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 노란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김민준 기자가 넥서스의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조작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김 기자, 이게 다 사실인가? 편집국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민준은 함정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지만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의 해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넥서스는 그가 기사를 터뜨리기 직전 먼저 손을 써서 그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려 버린 것이다. 그는 결국 모든 취재에서 손을 떼고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언론이라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속절없이 부러지고 말았다. 김민준이라는 방패를 잃자 모든 압박은 고스란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동네 어귀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 승합차는 이제 대놓고 그녀의 집 앞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민지의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감시의 압박은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일상의 모든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민지와 함께 하원하던 길이었다. 건장한 남자가 그녀와 일부러 부딪히며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았다. 남자는 사과하는 척 그녀에게 다가와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따님이 참 귀엽군요. 저렇게 예쁜 아이에게 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남자는 섬뜩한 미소를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민지의 곁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볼수록 그녀의 마음은 지옥처럼 타들어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고작 정의감 따위 때문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단 말인가?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유는 오직 하나. 민지에게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오히려 아이의 삶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었다. 강지훈에게 무릎을 꿇고 다신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빌고 싶었다. 비굴해도 좋고 패배자로 낙인 찍혀도 좋았다. 민지만 안전할 수 있다면 그녀는 어떤 굴욕이라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열어 베리타즈 블로그의 삭제 버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갔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잠들어 있던 민지가 잠꼬대를 하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녀는 평생을 패배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민지의 삶까지도 어둡게 만들 것이다. 아이에게 비겁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그녀와 민지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그녀를 멈추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엄마였고 엄마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시장에서 우연히 채소 가게 할머니를 마주쳤다. 할머니는 넥서스 직원들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가게를 넘기기로 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을 잃은 노인의 깊은 절망을 보며 서연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힘없고 선량한 이웃들의 빼앗긴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깊숙한 옷장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7년 전 강지훈의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챙겼던 낡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 그의 원죄가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것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다. 최후의 방역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 시간이었다. 서연의 손에 들린 낡은 외장 하드는 차갑고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라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모든 기록이 담긴 봉인된 상자였다. 그녀는
7년 전 그를 떠나오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서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 하나만은 챙겼다. 언젠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다. 하드 안에는 강지훈이 넥서스 그룹의 전신인 작은 투자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모든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불법 정치 자금과 사채 시장에 검은 돈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당시 그의 재무와 전략을 총괄했던 서연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녀는 그의 야망이 위험한 선을 넘나드는 것을 보며 만약을 대비해 모든 증거를 이중으로 암호화하여 이곳에 백업해 두었다. 문제는 암호를 푸는 복호화 키였다. 그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드 드라이브와 복호화 키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두었다. 하드 드라이브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지만 복호화 키가 담긴 작은 USB 메모리는 7년 전 그녀의 처녀 시절 이름으로 개설해둔 시내 중심가 은행의 개인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은행은 공교롭게도 넥서스 타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초에 이사의 감시팀이 그녀의 집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은행 금고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며칠간 방 안에 틀어박혀 주변 지도를 그리고 이 CCTV의 위치를 파악하며 감시자들의 교대 시간까지 분석했다. 그녀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좌절에 빠져 있던 김민준 기자에게 연락했다. 기자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전체 계획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특정 시간에 넥서스 타워 앞에서 작은 소동을 일으켜 감시자들의 시선을 단 10분만이라도 붙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것을 잃은 김민주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것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작전 당일,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촌스러운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두꺼운 뿔테 안경과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아무도 골목길을 나서는 평범한 중년의 등산객이 베리타스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부러 여러 번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리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넥서스 타워 앞에서 김민준 기자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넥서스 그룹은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진실을 보도할 자유를 보장하라. 그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서연의 집 앞을 감시하던 검은 승합차의 남자들도 잠시 그쪽으로 주의를 돌렸다. 서연은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반대편 골목으로 빠르게 몸을 숨겨 은행 안으로 유유히 들어갔다. 은행 개인 금고실에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7년 만에 자신의 옛 이름으로 서명하고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함께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서연은 비로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기분이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은행을 빠져나와 다시 복잡한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밖으로 감시 차량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외장 하드와 USB 메모리를 낡은 노트북에 연결했다. 복잡한 암호 입력 창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암호를 한자 한자 정확하게 입력해 나갔다.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복호화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7년간 봉인되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다. 판도라의 상자 속에는 강지훈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들이 잠들어 있었다. 불법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기록된 비밀 장부, 그 돈을 전달한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커넥션을 증명하는 녹취 파일,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강지훈이 직접 지시했다는 서연 자신의 진술서까지.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넥서스 그룹은 단순한 비리 기업이 아니라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서연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김민준 기자에게 넘겼다. 그는 잃어버렸던 무기를 되찾은 병사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 정도 증거라면 그 어떤 언론사도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당장 터뜨리시죠. 김민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론에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겁니다. 대중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시간을 끌거나 최 이사 같은 꼬리를 자르고 끝내겠죠. 그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김민준이 묻자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성으로 직접 쳐들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황제의 가면을 벗겨낼 겁니다.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전쟁터는 바로 며칠 뒤에 열릴 넥서스 그룹의 정기 주주 총회장이었다. 그곳에는 그룹의 모든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 그리고 수많은 경제부 기자들이 모일 예정이었다. 공개적인 처형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문제는 주주총회장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주주도 기자도 아닌 서연이 그곳에 들어갈 방법은 없었다. 그때 김민준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넥서스 그룹의 이사진 중에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원로 이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은밀하게 그 이사와 접촉했고 서연이 가진 증거의 일부를 보여주며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자신의 안위와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던 원로 이사는 마침내 서연에게 자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는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주주총회 당일, 서연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는 낡은 등산복 대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질끈 묶었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했다. 두꺼운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눈빛은 과거 그 어떤 상대와 협상할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여왕이었다. 강지훈은 주주총회장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에 주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통제에 있는 듯 보였다. 주주들의 질문이 오가던 막바지 순서, 원로 이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의장님, 제 대리인이 긴급 안건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강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원로의 체면을 생각해 마지못해 허락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드는 순간 강지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죽었다고, 아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눈앞에 서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심하게 떨렸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외면하고 주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위대한 제국의 신화가 어떻게 추악한 거짓과 범죄 위에 세워졌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고 스크린에는 넥서스 재개발 부지의 토양, 오염 분석 보고서가 나타났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넥서스가 주민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언론을 어떻게 매수했으며 환경보고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하나씩 폭로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제국의 첫 번째 벽돌은 바로 검은 돈으로 쌓아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는 넥서스의 초기 자금 흐름을 담은 비밀 장부가 나타났고 스피커에서는 강지훈이 불법 자금에 대해 논의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흘러나왔다. 주주총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단상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서연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전부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텅 빈 외침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뒷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민준 기자가 서연의 발표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이었다. 검사가 강지훈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씨, 당신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강지훈의 거대했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총회장을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넥서스 그룹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후속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최 이사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의 범죄 행각도 속속들이 드러났고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넥서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세우러져 갔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대신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토양 오염을 정화하고 원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동네에는 다시 예전의 활기가 돌아왔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걷히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익명의 영웅 베리타스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정체를 아는 김민준 기자는 특종을 터뜨린 스타 기자가 되었지만 끝까지 그녀와의 약속을 지켰다. 세상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사양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 거실에 조촐한 사무실을 열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기업 감시센터 베리타스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이용해 거대 기업의 횡포에 고통받는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억울한 해고를 당한 노동자, 특허를 도둑맞은 작은 벤처기업 사장 등 다양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2, 제3의 넥서스 사태를 막기 위해 조용한 싸움을 계속해 나갔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서연은 민지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재개발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연인들의 속삭임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공간이 되어 있었다. 민지는 신나게 그네를 타며 엄마를 향해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지켜낸 것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교도소 이송 차량 한 대가 지나갔다. 서연은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수척해진 강지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이 아주 잠시 마주쳤을까.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증오도 연민도 미련도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엄마, 저녁에 뭐 먹을까?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민지가 그네에서 내려와 그녀의 품에 안기며 물었다.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민지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가자.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치즈도 듬뿍 넣어줄게. 그녀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석양이 그녀와 아이의 뒷모습을 길고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행복과 의미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